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한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날 줄 꿈에도 몰랐는데 늦은 나이에 최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걸 넘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친구들에게 제가 당한 충격적인 일을 말해줬더니 모두 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가면에 속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5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의류 제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데에는 친정엄마의 영향이 컸죠. 엄마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집안 형편이 괜찮았는데 외할아버지의 무모한 선택으로 한순간에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착실하게 돈을 모아온 외할아버지께서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그동안 모아둔 여윳돈을 펀드에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애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너 여유자금 좀 가지고 있다며? 내가 잘 아는 펀드 매니저가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있대. 투자자 모으고 있는 중인데 너도 같이 할래? 이러면서 자기가 최근에 이룬 수익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수익률에 눈이 먼 외할아버지께서 그 펀드 매니저를 만나본 거죠. 펀드 매니저는 금융감독원에 직임이 찍힌 서류까지 보여주며 외할아버지를 설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큰돈이라 걱정되시죠?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뭐가 고민되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금 손실 부분에서 신경 쓰이시는 거죠?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펀드가 깨져도 원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해둬서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히 외할아버지께서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펀드 매니저가 보여주는 서류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투자하셨는데 생각보다 높은 수익이 생기니 욕심이 났다고 하셨죠. 게다가 외할아버지의 친구분이 더 투자해보라고 외할아버지를 부추겼습니다. 야, 내 말 맞지? 생각보다 수익 괜찮다니까. 이번엔 남 믿고 몰빵해봐.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 준비 안 될 것 같아서 걱정된다며. 이참에 노후자금 더 모아보게. 주저하던 외할아버지께서 몇 달 동안에 생긴 수익을 보고 노후자금을 모을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억만 넣어두고 노후자금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려고 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를 말려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뭐? 전재산? 여보, 적당히 해요. 전재산 함부로 투자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도 통장에 찍힌 수익 받잖아. 큰돈 만지려면 때로는 과감해져야 돼. 위험이 큰 만큼 그만큼 보상이 따라온다고. 결국 외할아버지께서 여유자금에 대출까지 얹어서 펀드에 몽땅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몰빵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2달 후에 그 펀드가 깨지고 말았죠. 펀드를 모집한 매니저가 종적을 감춰버렸고 그제서야 계획적인 펀드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금 보장에 대한 보험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매니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께서 5억을 날리고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에 가서 의상 디자인 공부를 하는 건 고사하고 당장 일을 해서 생활비와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의류 매장에서 알바를 시작했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그 매장에서 계속 알바를 하게 되었고 5년 후에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류 브랜드의 본사 직원이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저를 낳았는데도 엄마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총괄 매니저가 되자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본사의 대리점 관리 담당자가 엄마에게 대리점을 맡아서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엄마가 맡은 대리점은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 젊은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곳에 매장을 열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매장에 묶여 있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옷들에 파묻혀 지내게 되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들이 진열되는 걸 보는 게 좋았고 어려서부터 옷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옷을 리폼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제 꿈을 엄마에게 말했더니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수시 넣을 때 의상 디자인과로 넣어볼까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너한테는 의상 디자인과가 딱이지. 너 예전부터 애들 옷 리폼해주고 선물해주기도 했잖아.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라면 언제든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응원 속에서 저는 모 대학에 들어가 의상 디자인을 전공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땡땡 브랜드 의류 제조업체에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땡땡 브랜드는 인지도가 높아서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옷을 직접 만들다 보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군요. 취미생활로 옷을 리폼할 때와 다르게 소비자들의 감각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보다 앞서 나가는 옷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힘들게 만든 옷이 잘 팔린다는 말을 들으면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제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옷을 만드느라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3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렵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디자인 옷을 사진 촬영해주고 광고용 매체에 실어주는 업체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성주 씨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대학에서 사진 관련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각종 사진 공모전에서 여러 번 당선한 경력도 있고 그 바닥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더군요. 사진 작가답게 섬세한 감각도 있고 감수성이 풍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랑 잘 맞았습니다. 저랑 이야기가 잘 통해서 끌리는 것도 있었죠. 그러다 난감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품의 사진을 촬영하러 스튜디오로 갔는데 모델이 말도 없이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효진씨, 어쩌죠? 섭외해놓은 모델이 갑자기 펑크를 냈어요. 지금 다른 모델을 섭외하고 있는데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찾는 게 쉽지가 않네요. 할 수 없죠. 모델 섭외되면 연락 주세요. 그날 촬영은 취소됐다고 생각하고 돌아섰는데 성주씨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성주씨가 저를 촬영 세트 앞에 세우더니 카메라로 이리저리 살펴보고 몇 가지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성주씨가 하라는 대로 포즈를 취해보긴 했었죠. 사진을 몇 장 찍어보고 감상하고 있길래 제가 성주씨 곁으로 가서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성주씨, 갑자기 제 사진은 왜 찍으세요? 아주 좋은데. 효진씨가 직접 모델해보는 건 어때요? 네? 아니요, 전 모델해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출시된 옷이랑 효진씨랑 잘 어울려요. 시험삼아 한번 해보죠. 어차피 적당한 모델도 없잖아요. 성주씨가 계속 급하지 않냐고 모델 찾을 시간 어디 있냐고 하길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본 게 좀 있어서 모델이 했던 포즈들을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성주씨 반응도 괜찮더군요. 그래요, 딱 그 자세요. 허리에 손 얹으시고, 좋아요. 웃으면서 턴 한 번. 오케이. 의자 잡고 앞 보면서 방긋 웃고, 좋아요. 성주씨가 계속해서 다른 포즈를 요구하면서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이게 잘 될까 싶었는데 제가 찍은 제품 사진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서 성주씨도 저도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효진씨 축하해요. 제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모두 성주씨가 잘 찍어주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우리 팀끼리 축하주 좀 마실까요? 오늘 다들 약속 없으시죠? 그날 밤 저희 팀끼리 자축하는 의미에서 회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성주씨가 제게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 거 있죠? 효진씨, 혹시 만나는 사람 없나요? 효진씨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인기 없어요. 오히려 성주씨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인기 없어요. 이제 슬슬 연애도 해야 하는데 바빠서 연애를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혼전순결이라 만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혼전순결이요? 성주씨 교회 다니세요? 네? 네, 맞아요. 효진씨도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네, 저 땡땡교회 다녀요. 성주씨는요? 아, 교회요? 뭐였지? 별로 안 마셨는데 술에 취했나? 기억이 안 나네. 성주씨가 술에 취했는지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고 잘난 여자가 왜 남자가 없냐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술김에 한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받아 넘겼어요. 그런데 성주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는 거 있죠? 다른 팀원들은 저희가 무슨 말하는지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아서 얼떨결에 같이 나가서 찬바람을 좀 쐈죠. 술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포장마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포장마차에 김국을 팔길래 반가웠죠. 저희 엄마가 해남 사람이라 김국을 자주 해줬거든요. 우와, 여기 김국을 다 파네요? 김국 파는 거 처음 본다. 김국? 김국이 뭔데요? 말 그대로 김으로 만든 국이에요. 저희 엄마가 바닷사람이라 어렸을 때 자주 해줬거든요. 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저기 들어가서 소주에 김국 먹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술도 알딸딸하게 취했겠다. 김국을 보고 신나서 성주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김국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엄마 덕분에 의상 디자이너를 꿈꾼 순간까지 털어놓게 되었죠. 그렇게 성주씨와 친해져서 술친구가 되었습니다. 식성이나 주량이 저랑 비슷해서 편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니 팀원들이 저희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놀리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 성주씨랑 사귀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산을 타고 막걸리 한잔 하자는 제안에 주말에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주씨라고 부르던 게 성주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네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빠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고 프로포즈를 거절할 만큼 오빠한테 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빠도 혼전순결을 고집할 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제가 망설이고 있으니 시어머니도 결혼을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너 올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지금 임신해도 노산이라서 건강해친다. 딱 하나만 낳아도 되니까 얼른 결혼해서 애 가져야지. 뭘 망설이고 있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다음 달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빠르긴 뭐가 빨라? 나는 20살 때 맞선 보고 일주일 뒤에 바로 시골렸다.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제가 하는 일도 있고. 제가 애둘러서 거절하려고 하는데 오빠가 더 하더군요. 얼른 결혼하자고 시어머니보다 더 심하게 재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보름 뒤에 좋은 식장에 자리가 비었다고 하더라. 내가 그때 하겠다고 예약했는데 거기 식장 한번 보러 가게. 뭐? 오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정하면 어떡해. 너도 좋아할 거야. 거기 결혼식장 자리 없어서 결혼 못해. 적어도 1년 전엔 예약해야 한대. 그래도 상의를 해야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것도 아닌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온몸으로 표현했는데도 오빠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쳐도 보름 뒤에 식을 올리기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저와 친정의 상의나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었죠. 화가 난 제가 오빠를 따로 불러내서 잔소리를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결혼 이야기 꺼낸 적도 없잖아. 이렇게 식장도 잡아버리면 어떡해. 나는 어떤 식장인지 보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내 스케줄은 어쩌고? 우리 엄마도 안 보고 이러는 게 어딨어.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파서 그래. 암이래. 효진이, 너도 내가 외동인 거 알고 있잖아. 내가 급한 마음에 정해버려서 미안해. 장모님께 잘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라고? 암? 심각하신 거야?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오빠 표정이 어두운 게 시어머니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오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라도 우리 엄마가 그러면 얼른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어서 애가 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오빠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두고 둘이서 뭔가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제 됐지? 약속한 대로 해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씨 골리고 혼인신고하면 따로 챙겨주마. 엄마, 왜 말이 또 달라져? 며느리 데려오면 바로 준다고 했잖아. 너야말로 말 지어내지 마라. 내가 분명히 결혼하고 손주 나오면 준다고 했어. 넌 엄마도 못 믿어?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5억이야. 확실히 약속 지켜야 돼. 그건 걱정하지 말고 혼인신고서만 들고 와. 5억이라니 저희가 결혼할 때 주는 자금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오빠에게 물어보니 오빠가 맞다고 하길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만난 남자고 오빠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여러 번 말하고 괴로워했거든요. 이제 곧 운명을 다할 사람에게 돈 달라는 말을 하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는 돈을 마다할 수도 없으니 주시는 돈은 받고 시어머니도 만족해 하시길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남편과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식을 마쳤죠. 그런데 제주도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이제는 오빠가 아닌 남편이라고 불러야 되는 김성주라는 작자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날 밤을 맞았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커플이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긴 했어요. 저도 혼전순결이었고 남편도 그렇다고 하길래 당연히 결혼 후에는 달라질 줄 알았죠. 그런데 신혼여행 와서도 저를 거부하길래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세는 가져야지. 왜 신혼여행 와서도 혼전순결 타령하면 어떡해? 사실 내가 남자로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 부부관계가 잘 안 돼서 못할 것 같아. 뭐? 혼전순결이라며? 기독교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오빠, 말해봐. 그동안 나 속인 거였어? 제가 대답을 닥달하니 그제야 기독교는 믿은 적도 없고 혼전순결인 적도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예전부터 성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신혼여행 온 날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니, 그런 말을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야?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더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나 숨기는 거 없어. 말 못한 건 미안해. 예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곧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결혼을 왜 서둘렀어? 좋아진 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 제가 화를 내니 남편이 고듭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아파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첫날 밤을 허망하게 보내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서로 등을 지고 잠잔 것도 모자라 아침에 일어나 침묵 속에서 밥을 먹으니 어색하기 그지없더군요.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결혼을 파토낼 것도 아니니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랑 자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죠. 난 괜찮으니까 표정 풀어. 자녀 계획은 천천히 세우면 되잖아. 오빠 치료받는 것도 도와줄 테니까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잠자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심리적인 원인이 크대. 이해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숨기거나 속이는 일 없도록 할게. 치료도 꾸준히 받을 거야. 아휴, 이리 와서 이거 먹어봐. 밥 먹고 뭐 할까? 제주도에 유명한 게 뭐가 있지? 의기소침해 있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주었죠. 아예 남자구실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압박감을 떨쳐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들에게 좋다는 건강식품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식사 후에 늘 챙겨주었습니다. 밤마다 부담스러워하는 남편을 위해 잠자리를 닥달하지 않고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친구들이 제 고민 상담을 듣고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잠자리를 못해? 그래놓고 결혼을 왜 서둘렀대? 시어머니께서 손주 보고 싶어 하셨다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남편이 사기 결혼에 잠자리 거부까지 이혼당하기 딱 좋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듣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잠자리에 반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진짜 서로의 성격과 마음을 보고 만난 것이라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를 몹시도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서둘러 혼인신고부터 하고
매주마다 시어머니를 보고 오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오더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풀썩 주저앉아 버리길래 남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오빠,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술도 잘 마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취했어? 무슨 일 생겼어? 어머님 병세가 더 짙어지신 거야? 제가 놀라서 질문 세례를 쏟아부었더니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치더군요. 나 다 필요 없어. 저리 꺼져.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이야. 갑자기 나 때문이라니? 남편의 증오 어린 눈빛에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 못하고 있는 동안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난 너만 있으면 돼. 정호야,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남편이 정호라는 이름을 수십 번도 더 부르면서 애타게 찾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정호가 누구길래 남편이 이토록 간절하게 부른 걸까요? 제가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적이다가 정호라는 사람을 생각하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차피 잠들지 못할 거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먹을 해장국을 끓여놨죠. 남편이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와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혀놓고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이제 좀 정신이 들어? 해장국 먹으면서 얘기해봐.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정호란 사람은 누구고? 정호? 정호라는 애랑 싸워서 그래. 열받는 일이 있어서 너무 많이 마셨어. 미안해. 정호란 사람은 또 누구고 무슨 일 있었는데? 나한테 말해봐. 당신은 몰라도 돼. 왜? 말해보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말해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신경질을 내길래 이야기를 그만두었죠. 저는 정호라는 사람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의 물건을 뒤져보았습니다. 핸드폰을 가장 먼저 뒤지고 싶었지만 비밀번호 때문에 문자나 전화 내역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옷과 가방을 뒤지다가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과 남자가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그냥 다정한 정도가 아니라 연인처럼 껴안고 볼을 맞대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정호라는 이름의 피팅 모델이었거든요. 제가 디자인한 옷의 모델로 자주 일해서 저와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튜디오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입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그가 찍은 사진을 보자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이나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며칠 후에 저를 침대로 불렀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렸지? 나 이제 준비됐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잠자리 가져도 된대. 정말이야? 오늘 바로 자도 된다고? 그래, 우리도 이제 가져야지. 엄마도 손잡고 싶다고 난리잖아. 저는 남편이 저를 안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날 밤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 싶었는데 전부 다 제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새는 바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이지 않아 저도 애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나가 거실을 살펴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더군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를 보고 금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꾸 생기지 않아 속상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니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여기고 남편을 꼭 안아주었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매주 집에 들리셔서 이세 소식을 계속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얘야, 너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냐?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렇구나. 관계는 자주 하고 있는 거지? 그럼요, 어머님. 알았다. 그럼 됐어.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길래 얼른 배웅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통화를 해야 한다며 저보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들리는지도 모르고 전화통화를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뭐라 하시길래 현관문에다 대고 귀를 기울이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며느리랑 매주 잠자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이제 정호라는 놈하고는 끝이야. 남자랑 남자가 만난다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아들놈이 잠시 미쳤던 게 분명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남편의 스튜디오로 연락도 없이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스튜디오 문을 열려고 하니 안에서 정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형,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만나자고 한 거야? 정우야, 네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 그 여자랑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니까? 나 좀 믿어줘. 듣기 싫어. 어떻게 형이 나를 버리고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결혼해놓고 나한테 계속 연락하는 건 또 뭐고? 혹시 몰라 문을 살짝 열어 살펴보니 남편과 정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울면서 매달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전부 다 엄마 때문인 거 알고 있잖아. 나한테 암 걸렸다고 뻥까지 치면서 손잡아 해달라는데 어떡해. 애만 낳으면 이혼해도 된대. 게다가 그 할망구가 결혼만 하면 5억 준다고 했어. 난 애만 낳으면 그 여자랑 이혼하고 5억 들고 너 찾아가려고 했다고. 뭐?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네 생각 때문에 그 여자랑 잘 수가 없어. 머릿속에 온통 네 생각뿐인데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자야 하는 내 심정은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정우야, 나 버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여자랑 결혼하고 잤다는 거야? 그냥 그 여자랑 평생 살아. 뭐하러 내 인생까지 망치려는데? 저는 남편과 정우씨가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남편이 동성애자란 사실을 알게 되니 머릿속이 멍해졌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갑자기 배신감이 몰려와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정우씨가 나왔고 남편이 붙잡으려고 따라 나왔을 때였습니다. 당신 왜 거기 있어? 설마 전부 다 들은 거야? 남편이 저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한바탕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오고 말았죠. 그날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성주 오빠 동성애자 맞죠? 남자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이제 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우 씨랑 있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자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또래 남자애들이랑 다르다고 느낀 건 고등학생일 때였다고 하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워낙 수줍음이 많고 여자 같은 성격이라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거기 성주 어머님 되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시죠? 전 성주 친구 순길이 엄마예요. 아, 네, 순길이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만나서 꼭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께서 순길이라는 친구의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 엄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고 하죠. 성주가 글쎄 제 아들에게 키스하면서 고백했다고 하네요. 순길이 말로는 여러 번 그랬다고 해요. 하지 말라고 거부해도 그러는 바람에 애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주가 그럴 리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친구 엄마는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전학을 가게 만들 거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날 바로 남편을 붙잡고 따졌다고 하죠. 남편이 순길이란 아이를 사랑했다고 고백하자 어머님께서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편이 동성애자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어떻게든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해주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남편을 강제로 바꾸려고 해서 남편이 무릎 꿇고 애어났다고 해요. 엄마,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이제 제발 날 이해해줘, 어? 뭐? 남자 좋아하는 걸 이해해달라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네 애미가 혀 깨물고 죽어야 정신 차릴래? 사내 구실 못하는 아들 두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보통 남자애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윽박지르며 강압적으로 굴었어요. 강제로 동성연애를 막고 여자애들이랑 어울리게 만든 거죠. 그 결과 남편은 오히려 동성애인이 생기면 숨기고 시어머니를 피해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사진작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정우 씨와 사귀게 되었는데 몰래 남편 뒤를 밟던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정우 씨와 헤어지고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길 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정우 씨와 헤어지지 않자 시어머니께서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모자의 연을 끊고 의절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조차도 듣지 않아서 최후의 수단인 돈으로 회유했던 거죠. 진짜 여자랑 결혼해서 손자 하나만 낳아주면 5억을 주마. 그 뒤로 이혼하든 몰래 정우랑 만나든 신경 안 쓸 테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엄마 부탁 좀 들어주라. 어? 그 말에 넘어간 남편은 적당한 여자를 물색하다가 혼전순결을 고집했던 저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부부관계를 재촉할 것 같지 않아서 서둘러 결혼을 했던 겁니다. 저를 이용해 5억을 받고 정우 씨와 행복하게 살 날을 꿈꿨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배려하며 잠자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가져야 했던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와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 그 말을 전해 듣고 참아왔던 분노를 토해냈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오빠를 그렇게 만든 어머니가 더 나빠요. 왜 아들을 이해해주지 못하세요? 이렇게 결혼시키면 오빠가 이제 여자가 좋아졌다고 할 것 같았어요? 행복하다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았냐고요. 그리고 오빠랑 어머님 사이에 낀 제 인생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해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두 모자의 농간에 노란한 게 분하고 억울해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게 맞받아치더군요. 이게 왜 내 잘못이야? 남편 하나 휘어잡지 못한 네 잘못이지. 무슨 수를 쓰든지 애만 가졌어 봐. 그럼 성주도 정신 차렸을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네, 틀려요. 어머님은 며느리를 속여놓고 죄책감도 안 느껴지시나요? 저는 끝까지 어머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시냐고요.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방법이 맞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제 탓을 하시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소송했다고 말하자 시어머니께서 그제서야 제게 잘못했다고 매달렸지만 저는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한 뒤로 정우 씨를 찾아갔지만 버려졌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를 속이고 벌을 받는 것 같다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거든요. 혼전순결이라고 거짓말한 전부터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저를 좋아하는 척한 것, 동성애자인 걸 숨긴 사실까지 모두 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뒤늦게 후회가 돼. 정우랑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미쳤었나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과를 들으니 분노보다 동정이 들더군요. 남편 말로는 정우 씨가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찾아가 매달렸다가 정우 씨의 애인에게 심하게 맞았다고 해요. 지금은 스튜디오도 접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다 부모를 잘못 만나 제 인생은 물론 전 남편 인생까지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좋은 사람이 찾아오길 기도하고 있네요. 독실한 기독교인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속이는 일이 생기네요. 저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굴 믿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하느님 말고 사람을 믿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